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 딱 그거 붙여버려. 숙제표. 여기 선생님 테이프 쓰니까 여러분 나중에 갈 때 붙여도 되고 집에서 붙여도 되고 여러분 요거 항상 끼워서 놓고 다닐 거고요. 하면 여러분 우선은 1주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3월 4일이라고 쓰세요. 1주차 밑에다가 3월 4일. 그럼 일단 일주일 있다가 검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 주차는 숙제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딱 쓰면 되지. 언제 내가 수업 들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언제까지 숙제구나 이거 딱 알 수 있게. 그러면 한 주에 대략 한 7개 정도 선에 넣어놨어. 근데 여기서 얘들아 좀 어려운 지문이나 아니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 유형들 있잖아. 그건 내가 같이 잘 봐줄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번 주는 첫 번째 개념 문제부터 5번째까지는 여러분이 풀면 돼. 숙제로. 그러면 어디까지 풀면 돼 얘들아? 지문 이름 어디까지 풀면 되는 거야? 5번째까지니까 헬리콥터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까지는 무조건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자율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기출에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요거는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미리 읽어와서 미리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 문제 선생님이 얘들아 같이 풀이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또 한번 복습해도 되고 나온 것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기출에 좀 많이 나왔던 애들을 수업하면서 얘들아 기출에 나왔던 문제도 다시 주면서 좀 복습 좀 시킬 거야. 그래서 나왔던 지문에 대한 얘들아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배경 지식 쌓는다 생각하면서 쭉 문제 숙제 풀어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검사 쭉 할 거고요. 근데 오늘은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거의 반은 사오고 반은 안 사와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내가 2개를 다 나갈 거니까 글 가지고 와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는 선생님이 고전 시간에는 조금만 하고 독서를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오면 다음 주부터 수업을 좀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 페널티를 주려고요. 페널티는 다음 주에 공개를 해줄 테니까 얘들아 숙제 좀 맞춰서 해와 얘들아. 일주일에 5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 부분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 공부한다 생각하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 최저 맞추든 수능 공부하든 이건 꼭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해야 한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 목표는 여러분 3, 4, 5월 달 10주차까지지 우리. 그러면 여러분 6월 딱 수능 완성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푸는 거 목표. 알겠지? 그래서 그거 문제 좀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숙제 5번째 거까지야. 그럼 여러분 그 헬리콥터까지 풀어오고 여러분 2개는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알겠지?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간 한번 갈게요. 자 고전 시간 여러분 우리 뭐 쪽을 보냐면 농가 활용가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 농가 활용가가 자 얘들아 우리 43쪽 한번 볼게. 요거를 보자. 자,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은 농가 원령가라고 해서 여러분 누가 썼냐면 정하규라고 하는 사람이 써요. 이 사람은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약용은 여러분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을 좀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 얘들 유배를 거의 26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자식들이랑 소통을 많이 못했어. 자식들 크는 거 못 봤거든? 그런데 좀 다정한 아버지였던 게 매일같이 얘들아 편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유배 가서 할 거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심어보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 오늘은 무슨 꽃씨를 심었는데 막 어떻게 자라더라 막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들아 아들들한테 편지를 써줬고 그래서 아들들도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이러면 완전 중농학파
이 사람들도 실합하고 중농합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 이미 얘들아 농업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아예 얘기를 해버리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얘들아 글을 쓰고 있는지 얘들아 보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보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농가 관련가는 국가와 개인을 떠받치고 있는 물적 토대가 농업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작품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작가의 사상은 중농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농사의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작가의 이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분 농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평민들. 일단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평민들 중에서도 농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대부가 얘네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의 증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농촌 공동체가 이 불안정하던 당시 시대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본에 대한 이익을 얘들아 사람들이 욕구가 커지던 시기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던 시기거든. 그럼 조선시대 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게 여러분 우리 문학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언제였어요?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얘들아 3분의 1이야. 언제야? 후기. 자, 여러분 조선 후기의 모습이야. 왜냐면 신학사상이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시대상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조선 후기에 어떤 시대 상황이 반영되고 있냐면 얘들아 돈에 대한 거, 상업에 대한 거, 이런 화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 후기에는 중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그 중상에 대한 얘들아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에 얘들아 대응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향촌 사회가 동요가 되면 향촌 사족들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족이란 말 여러분 우리 우알바 할 때 나왔었거든. 여러분 사족이 무슨 뜻이었어? 주변부 사족, 중심부 사족이란 말 썼었거든. 사대부. 얘들아 앞에 나왔던 단어 기억해야지. 얘들아 사대부야 사대부. 그럼 이 사대부들은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작가는 이 노래를 지어서 쥐주들의 입장을 대변을 했대요. 이 사람도 사대부니까 백성을 위해서 노래를 쓴다 하더라도 사대부의 입장을 대변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쥐주들이 누구냐면 향촌 사족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 향촌 사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사회 변화를 막기 위한 반동적인 대응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회 변화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농업을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상업을 중시하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상업을 중시하는 이 사회 변화, 이 변화를 막기 위해서 반동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 그래서 그다음에 선생님 오타 여기다가 선생님 타이핑 쳐가지고 자, 이 작품에서는 성실한 노동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종 유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 건 농업을 지내도 이렇게 즐겁다라고 하는 향촌민들을 농업으로 유도하고 왜냐면 밖에 나갔던 애들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고 향촌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목적성이 되게 강한 작품인 거네. 그럼 여러분 이 목적성이 얘들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문학성보다는 내용에 치중해서 여러분 지문을 봐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목적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성이 강한 작품을 썼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회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향촌 사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 나라와 개인을 떠받치는 물적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나라의 번영, 개인의 번영들을 기원하면서 이 작품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작품은 목적성이 뛰어나니까 그 목적성이 뛰어난 게 어떤 특징을 반영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지 이거 이제 우리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작품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사대부가 쓴 거라서 사실 한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가 많은데 자, 이런 노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지문 안 가고 이것만 한번 같이 봐줘. 지문 여러분 가도 돼. 선생님은 요거 같이 한번 좀 볼 거야.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사실 이 노래 엄청 긴 노래야.
지금 수능 특강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12월령이 들어가 있는데 이 12월령이 총 50줄로 되어 있거든. 여러분 그 50개의 줄로 되어 있는 노래가 여러분 13개의 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얘가 거의 600줄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긴 작품이에요. 그걸 이제 얘들아 각 월마다 나눠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작품 중에 서사가 나오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쫙 다루고 있는 노래 하나 있지 않았어? 동동. 그치? 여러분 동동 배웠던 거 동동이 있었어. 그 동동처럼 얘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동이 무슨 형식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원령체 형식. 그래서 얘도 제목에 원령이란 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작품은 원령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각 월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설명하는 글이야. 그럼 이런 글들은 여러분 뭘 하냐면 구조를 기억을 해버리면 아 다른 파트가 나오더라도 이 구조대로 시험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게 딱 보여 얘들아. 그래서 이미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 세 개 있을 거야. 1월령하고 정월령하고 8월령은 여러분 이미 기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었어. 왜냐면 얘가 문학성이 제일 뛰어나거든. 그런데 제일 문학성이 없는 12월이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어도 구조는 1월하고 8월 다 똑같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연계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5월령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 이런 순서대로 지문이 나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알고 있으니까 한자가 모르는 한자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들아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꼭 암기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40쪽 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12월은 대동이라 이러면 이렇게 12월이라고 하는 여러분 달이 나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들아 시간이 나오고 얘들아 월, 달이 나오면 여러분 고전 시간은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뭘로 해석해야 돼? 양력. 그렇지. 왜냐면 옛날에는 음력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양력으로 바꿔야 지금 양력으로 기준했을 땐 이런 걸 하지 이런 걸 우리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12월은 양력 지금 언제로 계산을 해주면 돼? 1월. 그렇지. 그러면 한 양력 1월 정도의 날씨 1월 정도에 뭘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대동이란 말 썼어요. 그럼 여러분 동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겨울. 그럼 여러분 12월, 1월, 2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추운 게 1월이잖아요. 한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이 한겨울이라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총 12개의 얘들아 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달마다 얘들아 2개씩 절기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총 몇 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냐면 24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음력 12월은 여러분 이게 지금 소환이라고 하는 애랑 대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월은 소환, 대안이 절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는 뭐 하는 애냐면 이 시기에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더라. 이 시기에는 여러분 이제 농사를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 동지도 절기에 해당하거든? 그럼 동지가 뭐 하는 날이야? 1년 중에 제일 밤이 긴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대안하고 소환할 때 한자가 추위를 얘기하거든? 그럼 소환은 여러분 조금 많이 더 추워지는 시기. 대안은 1년 중에 제일 추운 시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시기를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다 풀이를 해주고 있으니까 양력 한 1월 6일 정도를 우리는 소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양력 1월 20일경을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걸 날짜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무조건 용가월령가는 어느 파트가 나와도 첫 번째 줄에 절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구조야. 그러면 여러분 구조를 딱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조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절기를 소개하는 게 글의 구조다. 그래서 선생님 노란색으로 쓰는 건 여러분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하자. 설중. 여러분 설중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잖아. 눈이 오는 중에 라고 해석하면 되지. 여러분 봉자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봉우리. 그렇지. 봉우리가
해가 저문 빛들이구나. 그럼 여러분 해 이렇게 봉우리가 있으면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해가 저문 빛이니까 얘들아 해가 저문 빛은 해가 저물면 밤이거든. 밤은 얘들아 무슨 색이야? 깜깜해요. 검은색이야. 우리 겨울에는 얘들아 낙엽도 없고 하니까 산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뭐라고 했지? 약간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뭇잎 색깔들이 없으니까 그런 검은 빛이 산에 쫙 깔려있다. 눈이 내리고 검은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이 겨울의 풍경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네.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치? 여러분 가을이면 빨간색, 노란색 낙엽이 들었다고 할 거야. 그럼 노을의 색깔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해가 저문 빛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검은색. 그러면 지금 산들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황폐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근데 눈이 온다고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양력 1월이지만 이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제 음력 12월이니까 음력 12월이면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러분 며칠 있다가 우리 음력 1월 1일 뭐 하는 날이야? 설날이잖아요. 설날 우리 대명절 앞에 둔 전에 새해 전이라는 건 새해 전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설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절기를 소개하고 나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풍경을 묘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절기 다음은 풍경을 묘사하고 이러면 시기적 특성이 들어가는 게 그 다음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자. 그럼 이제 새해 전에 집안의 여인들은 새시의복을 장만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설날에 무슨 옷 입어야 돼? 한복인데 그게 다 새 옷만 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옷을 설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에 미리 준비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설빔을 새 옷을 얘들아 사람들이 다 장만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옷을 장만하고 무명명주 타이핑 쳐가지고 왜 날 끊어 왜 날 끊어 자, 여러분 무명천, 명주천을 끊어와요. 여러분 끊어온다는 건 뭐냐면 천을 준비해온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천부터 준비한다는 건 옷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1번 여러분 이 옷감을 준비했다. 그 옷감에 온갖 무색을 드려내니 그럼 이제 무색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색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염색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염색을 하고요. 그 염색한 거 자주색, 보라색, 송화색, 청화색, 갈매색, 옥색 색깔 중에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색깔 온갖 색으로 다 염색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여러분 염색한 색깔들을 쭉 열거하고 시각적으로 여러분 색채적인 이미지로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변이라는 건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를 여러분 일변으로란 말 썼으니까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생략시켜도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 해석을 한다면 이를 여러분 한자니까 한글로 바꿀 거야. 하나, 한, 변이 얘들아 삼각형 할 때 그 변이거든 얘들아. 그 변이 쪽이나 얘들아 아니면 편이라는 우리 순우리말이 있어. 그럼 여러분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옷을 다듬어요. 염색한 애들 다듬고요. 그러면 여러분 옷을 다듬고 한쪽에서는 옷을 얘들아 지어낸대. 그러면 아마 이 다듬는 건 여러분 옷감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 잘라낸 걸 바느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 옷 만드는 과정을 쭉 묘사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옷감들이 상자에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려져 있구나. 횃대 뭔지 모르겠지만 옷을 걸어놨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입을 것, 자 여기까지. 그러면 4번부터 그럼 8번까지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시의복을 여러분 장만하는 뭘 드러내냐면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4번부터 8번까지는 새시의복을 장만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9번 한번 갑시다. 자,
자, 입을 것은 이제 그만 말하고 음식을 한번 장만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새해 되기 전에 음식 장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들이 뭔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쌀로 떡을 만들고요. 쌀로 술을 만드네요. 자, 콩 갈아서 두부 만들고 만두 빚고 새우근 게를 빚고. 근데 여러분 새우근 게를 빚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계속 음식 얘기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고기. 얘들아 고기. 이러면 한자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상황적으로 유추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장만하고 북어도 장에 가서 사오고 나평날 창에를 묻어서 잡은 꿩. 그러면 여러분 나평날 창에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묻어서 얘들아 꿩을 잡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애야? 꿩을 잡는 도구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면 뭔 말인지는 몰라도 얘들아 꿩을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꿩 잡았고요. 아이들 그물 쳐서 참새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들 쭉 지금 다 나열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깨강정도 만들고요. 콩강정도 만들고 곶감에 배추에 생률까지. 여러분 생률 모르는 친구들은 먹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는 친구들은 생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 계속 얘들아 이렇게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은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나와도 이렇게 큰 틀만 이해하면 얘들아 무슨 내용이 나올지 얘들아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한자들이 있어도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음식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주준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술이 들어가 있는 곳. 술이 어디 들어가 있어? 술병이나 술독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술독에 술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돌틈에는 새암 소리가 난대요. 근데 여러분 소리라고는 표현하긴 했지만 지금 먹는 거 계속 얘기했으니까 새암도 먹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가 뭐냐면 샘물이야, 샘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만든 음식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썼고 여기서는 여러분 샘물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앞, 뒷집, 타명성은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는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여기 한자 또 없으니까 성이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는 걸 내가 얘들아 인식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 성이 무슨 한자로 쓰이는 거냐면 소리 성자거든?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유추해보면 음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지. 여러분 타명이 뭐냐면 여러분 떡을 옛날에는 이렇게 다 쪄가지고 이렇게 다 두드려서 얘들아 떡을 만들었단 말이야. 떡을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떡을 두드리는 소리. 그러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런 걸 하겠구나 라고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9번째 줄부터 17번째 줄까지 봤는데 이거는 셋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쭉 어떤 표현법을 썼어요? 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셋이 음식을 열거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8번째 줄 할게요. 새 등장, 새발 심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단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 등장과 심지가 나왔다. 등장과 심지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등장하고 심지 뭐 할 때 쓰는 애야? 얘들 어디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렇지다. 촛불을 장등하여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을 새울 적에.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촛불을 켜놓는다는 뜻이에요. 장등이 뭐냐면 등불을 켜다. 등불을 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등불, 촛불을 가지고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등불 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보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윗방, 동방, 부엌까지 곳곳이 다 명랑하다. 자, 그럼 봐봐. 이런 동방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윗방과 부엌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윗방하고 부엌은 모두 다 우리 집에 있는 구조의 이름이지. 그럼 봉당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구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집안 모든 곳에 곳곳이 명랑하대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밝겠다. 그치? 그러면 이 명랑하다가 이 불이 너무 밝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초롱불이 오락가락 묵은 세배를 하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 초롱불이 뭐냐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밤에 완전 깜깜해. 그러면 사람들이 밤에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이 등불을 하나 들고 다녀요. 약간 손전등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매달린 이런 애들이야. 여기 빨간색 파란 색깔에다 종이를 붙여놓고 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걸 초롱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초롱불이 얘들아 한 사람도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배를 하고 있대. 묵은 세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월 1일 얘들아 설날에 하는 거 말고 12월 이제 마지막쯤에 되면 여러분 올 한 해 잘 보냈다. 올 한 해 강령했는지 올 한 해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묵은 세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1월 1월에는 또 설날에 또 세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끼리 묵은 세배를 하는 여러분 이 문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18번부터 여러분 20번까지는 여러분 이 12월에 얘들아 묵은 세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묵은 세배하는 정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묵은 세배를 하는 정경을 제시한다. 묵은 세배하는 정경 제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설날 음식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묵은 세배도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미리미리 설날에 입을 옷도 준비하는 게 12월에 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21번 할게요. 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러면 내 말 좀 들어보자고 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누굴 설정한 거야? 청자. 그렇지. 그러면 청자를 설정했으니까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하네. 응? 자, 그러면 내 말 졌소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청자한테 무슨 영어미를 지금 쓴 거예요? 이거 명령이야. 여러분 뭐뭐하소는 명령의 의도로 쓰는 거야. 왜냐면 나랑 같이 할 게 아니라 야 너네 내 말 들어봐 라고 하면 나는 말할 거고 상대방한테만 행동을 강요하는 거거든. 그러면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다. 그래서 뭐뭐하소는 명령형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그냥 이 작품은 그냥 소를 그냥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농업은 어떠한가? 이 종년 금고한다 하지만 그 중에 낙이 있는 게 농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필자는 여러분 이 22번 여러분 행에서 농업의 얘들아 개념을 자기가 생각하는 농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화자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년이 뭐냐면 여러분 1년이야 1년 1년 근고는 여러분 고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농사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고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는 게 그게 바로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얘들아 낙이 있는지 한번 볼게. 위로는 국가에 봉용할 수가 있고 이런 봉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게 나왔잖아. 이 국가와 여러분 개인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농업이 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농업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봉용은 약간 봉사한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라 충성을 바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선생님 미안해 얘들아 하겠네. 아래로야 아래로. 아래로는 제선인데 여러분 이 선이 선조예요. 선조. 그럼 여러분 선조에게 제사상을 올리고 봉친이라고 했거든. 여러분 혹시 부친, 모친 할 때 친자가 뭐야?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모님을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봉치는 얘들아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농사에서 얘들아 돈을 벌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개인의 물적 토대가 형성이 되니까 부모님에게도 얘들아 이 봉양도 할 수 있고 제사성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제의 혼상 대사를 먹고 있고 쓰는 것이, 그럼 여러분 대사라는 건 형제들을 위한 대사, 큰일이거든. 그럼 그 큰일이 뭐냐면 혼과 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큰일이 뭐냐면 혼례, 결혼하는 거. 그러면 상이 뭐냐면 상을 치르는 거, 장례. 그러면 이 혼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잖아. 개인의 물적 토대가 되는 여러분 이 농사야말로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돈 있어야 먹고 입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기에 나왔던 여러분 이 농업은 국가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물적 토대가 되는 게 농업이다. 이 사람의 얘들아 농업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런 말이야. 얘들아 한번 봐보자. 토지 소출이 아니었다면 돈 지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자 토지 소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수익이야.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농사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져왔겠니? 그럼 여러분 이 지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충당할 수 있었겠니? 그러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왔을까? 충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로부터 이르는 말이 농업이 그래서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21번부터 여러분 우리 26번까지의 내용을 봤거든? 그럼 여러분 이 21번부터 26번은 왜 농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화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첫 번째 누구 때문이라고 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부모, 조상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여러분 형제 혼상 대사니까 집안에 있는 큰 대소사, 이걸 위해서도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 농사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들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국가와 조상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근본 이렇게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7번을 할게요. 자, 27번. 자, 배를 부려서 선업을 하고, 여러분, 배를 부려서 선업을 한다는 말씀 썼으니까 여기 선이 무슨 선일까? 배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농업이 아니라 어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말을 부려서 일단 장사를 할 거래요. 그럼 물건을 일단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거니까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전당 잡고 빚을 주고, 이러면 내가 물건을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일단 돈을 빌려주고, 장판에 체계 놓기. 여러분 체계가 뭐냐면 이자야, 이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놓는다는 말이 뭐야 얘들아?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걸 얘기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에 거랑 뒤에 거 둘 다 돈놀이를 하는 거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얘들아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보기에 뭐라고 나왔어? 사람들이 화폐를 중요시 여기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했지. 그런 말들을 나타내주는 시대적인 상황인 거야. 자, 술장사, 떡장사, 술맛집 가게를 보고. 그럼 여러분 여기도 또 상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1번부터 4번까지 얘들아 농업이 아닌 일들은 아직 흔전하지만, 여러분 흔전하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게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얘들아 장사를 하거나 내가 어업을 하거나 내가 얘들아 돈놀이를 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좀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나 돈을 버는 걸 얘기하겠지?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벌 수 있겠지만 한 번을 뒤뚝해버리면 여러분 이 뒤뚝은 여러분 음성상징어긴 한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실수해버리면 한 번 삐끗하거나 한 번 실수해버리면 파랗고 비꾸러미 살던 곳 터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1번은 여러분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생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라코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빚이 많아지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1번부터 여러분 4번까지 얘기한 다른 생업의 불안전성 혹은 위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가치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배를 갖고 있어. 배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얘들아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큰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 그래서 얘가 내 배가 뒤집혔어. 가라앉아 버렸어. 그럼 이거 다시 끄집어 올릴 수도 없잖아. 한 번에 내 재산이 다 어떻게 될 수 있어 얘들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 농업은 이 사람 기준이야. 농업은 내가 만약에 농사가 안 되더라도 뭔 갖고 있어? 땅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생업들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일부러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하려고 사람들이 다 어디 떠났어 얘들아? 향촌을 떠났다고 아까 보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32번 다시 가보자. 32번 농사를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려있으니 절기도 진태가 있고 연사도 풍흉이 있어서 자 그럼 보자. 농사는 이런 그래도 내 몸에 따라서 내 농사가 달라질 수 있대. 이 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농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거든. 얘는 이제 한 동네 친구야. 근데 얘가 이런 그 아버지한테 그 물려받은 귤밭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어머니 도와드려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귤 농사를 했거든. 근데 얘가 농협에 취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4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안 나가. 그러면 딱 이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그냥 8시부터 4시까지 출근만 하면 되는데 얘가 퇴근하고 매일같이 밭에 가는 애야. 얘는 밭에 가서 밭일을 해.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조금 이제 해가 기니까 8시 정도까지도 일을 하고 이 겨울에는 조금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5시, 6시까지 그냥 한두 시간이라도 얘들아 무조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애인 거야. 주말은 당연히 일을 하고 있고 얘가요 선생님이랑 동갑이잖아요. 땅을 4개를 샀어요. 자기 농협에 월급 받는 거에다가 매일같이 얘들아 그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얘가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귤 같은 것도 얘가 상인들이 얘네 집에 오면 야 우리한테 팔려고 상인들이 사달라고 자기네한테 팔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얘가 지극정성으로 이걸 키워. 그러면 진짜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 끝나면 집에 가서 힘드니까 집에 가고 싶잖아.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재밌대. 근데 힘들긴 힘들어도 자기가 그게 뿔리는 재미가 있겠지? 그래서 얘들아 집도 집 2개에다가 딱 내. 걔는 아마 더 부자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걔가 말하는 건 그냥 난 매일같이 가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얘들아 내 몸에 달려있는 거지. 농사 물론 걔네도 흉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노력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농사에 진심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얘들아 다른 생업이랑 좀 비교가 되네 그치? 자 그럼 다시 갈게. 절기 아까 절기는 얘들아 몇 월에 절기 2개씩 각 달에 절기 2개씩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절기는 선생님이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지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그날 밤이 제일 길지 않을 때도 있어. 그 다음 날이나 그 앞에 날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어. 여러분 경칩이 뭐 하는 날이야? 우리 내일 모레인가 경칩인데 경칩 뭐 하는 날이야? 이거 절기거든? 경칩날 뭐가 될까? 개구리가 깨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나는 날이거든? 그럼 이제 완전 봄이 되는 거야 얘들아. 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점집 얘들아 점집날 무조건 개구리 안 깨날 수도 있어. 한 이틀 전에 깨날 수도 있고 5일 있다가 깨날 수도 있어. 근데 그 절기 비스무리할 때 얘들아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이 시기도 여러분 진태가 있다라는 건 안 맞을 때도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시기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만 보고서 농사를 지으면 사실 얘들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귤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해 작년이랑 똑같은 날에 얘들아 농약을 쳤어. 근데 올해는 얘들아 약간 그 병이 생겼어. 일부 나무에다가. 왜냐면 비가 조금 많이 왔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비가 좀 많이 오면 얘네들이 습하니까 병균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좀 일찍 얘들아 이 약을 쳤어야 했는데 일찍 못 치고 얘들아 작년이랑 그냥 똑같은 날에 엄마 아빠가 작년에 쳤으니까 또 똑같은 날에 쳐볼까? 그 또 비가 계속 오니까 맑은 날에도 이걸 못 치니까 한 며칠 늦어졌더니 얘들아 그새 그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럼 못 팔아 얘들아 그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얘가 농사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에도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가 안 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연사, 1년에도 흉년이 있고 얘다 풍년이 있다라는 것도 있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농업도 다 잘 되는 거는 아니고 농업에 성세가 있음을 인정을 한 거야. 농업도 항상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 농업도 완벽하지는 않아. 이렇게 인정을 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 자, 수완풍박 잠시 재앙 없다고 하랴마는 여러분 수완풍박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사에 재앙이 없다고 하랴마는 여러분 하랴마는 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 역접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 재앙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농사에도 재앙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농사의 재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날씨.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날씨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수가 홍수, 여러분 하는 가뭄, 그 다음에 얘들아 풍은 여름에 뭐가 올라와? 태풍, 태풍. 그 다음에 여러분 박이 우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육지에 얘들아 다른 과일들에 얘들아 우박이 막 얘들아 좀 많이 이렇게 내리고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다른 과일들이 거의 다 떨어지거나 잘 안 됐어. 그래서 귤값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들 처음으로 얘들아 그 뭐냐 이렇게 콘테나 지금 농사를 몇 년 됐지? 거의 30년 넘게 지었는데 이러면 그 콘테나 한 간에 내가 4,000원을 받아본 게 처음이야. 엄청 비싸게 왔어. 그래서 선생님 원래는 근데 얘들아 우리 집 어땠다고 했어? 병균 좀 묻어가지고 얘들아 일부 나무가 얘들아 병 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아이씨 원래 그 농사만 노예랑만 잘 쳤어도 돈 더 벌 수 있었는데 근데 본전치기는 했어. 이러면 흉년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여러분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본전치기는 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진히 힘을 들여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힘을 들여서 가족들끼리 힘을 합치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아무리 살년에도 아사는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까 선생님 흉년이어서 우리 원래 진짜 돈 이제 인건비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거기 좀 잘 나왔어. 그래도 약간 본전치기는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게 됐거든. 그러면 여러분 살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막 무당들이 살이 껴있어. 무슨 살이 껴있다는 표현 쓰지. 그 살이 좋은 거야 나쁜 기운이야? 나쁜 기운을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나쁜 연애도라고 했으니까 흉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런 흉년에도 우리는 아사를 면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농업이 얘들아 다른 생업과는 다른 농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몇 번째 줄까지 읽었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나 몇 번까지 했지? 여러분 우리 32번부터 36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농업을 얘들아 우리가 진심을 다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농업의 진심을
여러분 이 농업을 다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사실 아까 앞에 있었던 여러분 31번까지의 내용 어떻게 했냐면 다른 생업하고 농업 비교해 준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은 비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다른 생업은 여러분 실수만 했다간 얘들아 내 모든 전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농업은 내가 얘들아 아무리 살련이 껴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쫓겨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37번 이제 마지막 부분도 갈게요. 제 시골 제가 지켜서. 그럼 여러분 내 시골 내가 지켜 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 아까 보기에도 나왔었거든? 보기에 얘들아 향촌 사회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는 향촌을 지켜. 소동할 뜻을 두지 마시오. 그럼 여러분 소동이 한자까지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촌을 지켜서 어디로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고 했어. 사람들이 도시로 못 나가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동자 혹시 무슨 동자인지 알 수 있을까? 움직일 동자야. 그럼 여러분 움직일 동자니까 여러분 도시로 움직이다. 도시로 떠나다라는 게 소동의 뜻이야. 그러면 도시로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영어이라고? 명령. 얘들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황천이 여러분 천자 읽을 수 있지? 천이 무슨 천자야? 하늘. 그치? 하늘이 임자하셔서 그럼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신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신이 임자하셔서 노하는 것도 잠깐일 뿐이다. 그럼 여러분 신이 노하에서 얘들아 대부분 천둥번개 치면 누가 화났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 하늘이 신이 화났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노하는 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수학 풍박을 내려주는 거지. 이 신이 화가 나니까 여러분 홍수 이런 자연재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자연재해도 여러분 우리 영원히 자연재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일 뿐이야. 조금만 힘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39번. 자네도 헤아려 보아서 10년을 가량 하면 여러분 자네라고 했으니까 이 자네가 누구야? 우리 지금 아까 계속 누구한테 말 건네고 있었어? 평민들, 백성들한테. 그치? 그러면 백성들아, 농민들아, 니네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서 10년을 가량 하면 근데 여러분 가량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석 안 해도 돼. 여러분 다음 부분 봐봐. 10년에 여러분 7분은 풍년이고 3분은 흉년이다. 여러분 7하고 3 더하면 10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10년에 한 70%는 흉년이지 않았었니? 3분은 30%는 흉년이지 않았었니? 농사를 다 망하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는 계속 풍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딴 일 하지 말고 농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가량이 헤아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앞에도 헤아리다란 말 나왔으니까 그래도 뜻풀이를 안 해주는 거야. 해석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문맥적으로 해석해도 돼. 자,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사에 진심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37번부터 여러분 41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진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농사에 진심을 다할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너네 이렇게 하자. 명령을 하면서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소정 빈풍시 여러분 뜻을 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어떤 뛰어난 성인들이 여러분 그 목축이나 농업에 대한 책을 써놨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농사와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농사와 관련된 책들을 성인이 만들어 썼으니 그럼 여러분 이 성인들은 여러분 왜 농사와 관련된 책들을 쓴 거야? 농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여러분 중농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 나도 기록을 하니 그럼 여러분 이 뜻을 본받는다는 건 저렇게 뛰어난 성인들도 농사를 중요시 여기니 나도 어떻게 하겠다? 중농하겠다. 농사를 중요시 여겨서 나도 기록을 한 거다. 이 글을 자세히 보아서 너희들도 힘쓰기를 바라겠다. 그러면 여러분 42번부터 44번까지는 여러분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얘기했네. 글을 쓴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글은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거랑은 다르게 앞에서는 얘들아 부분에다가 그냥 개념이랑 태도랑 그런 거 다 적어줬는데 얘는 얘들아 어떻게 했냐면 부분 묶어서 개념 정리해주고 부분 묶어서 개념 정리해주는 거에 대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묶어서 정리를 해줬잖아요. 왜냐면 얘는 여러분 그 시기마다 해야 하는 행동들을 쭉 나열해서 제시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들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니까 한자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 부분에선 이런 내용을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여러분 찾아주면 되거든. 어떤 여러분 외부 여기 다른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자 그러면 우리 내용 뒤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뒷부분 가셔서 여러분 44쪽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목적성이 너무 뛰어나서 표현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법이 뭐냐면 열거야. 여러분 다 대부분의 열거를 좀 많이 썼는데 열거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냐면 상위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에요. 아까처럼 얘들아 음식 쫙 나열해놓고 그 음식들의 상위어를 여러분 찾아주면 돼. 그럼 여러분 아까 음식들 뭐 할 때 쓰는 음식 재료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 제사상 살 때. 그치? 그럼 여기서 제사상이라기보다는 차례상이라고 하면 좀 맞겠지. 그럼 여러분 이 묵은 세배나 아니면 여러분 설날 때 차례상에 들어갈 음식들을 12월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일단 큰 틀의 상위어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열거법은 그런 걸 찾으면 되고 아까도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장사하는 거, 돈놀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농업과 반대되는 다른 생업들 이런 식으로 상위어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위어를 강조하는 거 여기서 많이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대구를 사용해서 열거법 많이 제시해줬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서리법도 쓰고 다섯 번째 시각 청각 여러분 색채 이미지 그치? 자 마지막 여러분 농업하고 다른 생업들 비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옆에 넘어가서 꼭 기억할 내용으로 갈게요. 꼭 기억할 내용은 첫 번째 아까 얘들아 이거 무슨 형식이라고 했냐면 원령체 형식. 근데 여러분 이 원령체 형식은 매달마다 내용이 들어가잖아. 달을 걸러가지고 얘들아 내용이 들어가서 여러분 동동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그때도 설명해줬지만 여러분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해. 달을 걸러서 표시한다. 달거리 형식. 그러면 이런 원령체 형식의 노래들은 여러분 각 달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나 풍습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동 배울 때도 여러분 뭐 얘들아 2월에는 얘들아 관등제 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8월에는 추석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세시 풍속이 들어가죠. 여기도 그러면 여러분 각 달마다 뭐가 들어갈 거예요? 세시 풍속을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시 풍속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구조 한 2개 쓰고 그 뒤로는 안 썼어. 왜냐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 자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 농가 관련가는 어떤 달이든 절기부터 나온다. 그 절기 나오고 그 각 달에 여러분 풍경이나 시기에 대한 화자의 감상이 들어가요. 풍경이나 시기에 대한 감상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그 달에 해야 하는 농사일이 먼저가 제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달에 하는 농사일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12월은 사실 일단 농사 일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겨울에는 농사할 게 크게 없어.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12월은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제시를 했지. 그치? 그거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달에
세시풍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은 농사일이 별로 없으니까 누구부터 제시했어? 세시풍속이 먼저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시풍속이나 농사일은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있다.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글은 여러분 아까도 보기에도 나왔지만 교훈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목적성이 매우 강한 작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성이 강한 작품들은 무슨 영어 의미를 쓴다고? 명령, 청명. 명령, 청명 어미를 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웠던 작품 한번 적용해보자. 여러분 앞에서 배웠을 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와, 이 덕목을 지키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했던 작품이 뭐 있었어? 오륜가. 그치? 근데 그 오륜가 하면서 선생님이 얘들아 보기에 수능특강 보기에 들어갔던 김상용의 오륜가도 같이 설명했었지. 시조의 오륜가는 여러분 뭐 한다고 했냐면 명령하고 청유해서 교훈을 전달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륜가 이다 김상용의 오륜가 여러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수능특강 여기 교재 보면 89쪽에 훈계자송가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가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여러분 훈계자송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미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도 김상용이 쓴 작품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수능특강에 지금 김상용의 작품이 2개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런 작가들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런 특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응? 자, 그러면 어휘만 정리해볼게. 여러분 어휘는 그냥 하나만. 얘들아 요거 자연과 관련된 단어니까 봉에 얘들아 한자 매산자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 봉우리. 그래서 내가 무조건 봉우리, 산이라고 하는 단어나 봉우리라고 하는 단어 좀 잘 기억해줘. 자, 그러면 여러분 농가 관련가는 숙제로 여러분이 풀어오시고 선생님이랑 어디를 가냐면 기념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갈게. 69쪽으로 갈까? 네, 69쪽 가세요. 작가가 누구야? 헌한서론. 그치? 근데 여러분 헌한서론은 우리가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때도 계속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 여성 작가의 이름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여러분 황진이, 홍랑, 그 다음에 여러분 개랑, 매화 얘네들은 기녀들. 그거 말고 여러분 이 헌한서론은 사대부 여성이라는 거. 그러면 사대부 여성이니까 여러분 이제 한자가 더 익숙한 이제 계층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성이니까 또 한글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계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대부 여성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글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여러분 8줄로 되어 있는 노래에다가 그리고 사대부 여성이 썼다라고 하는 특징을 결합을 해보면 이 작품의 갈래는 하나밖에 안 나와. 한시. 그치? 한자로 쓰는 거야. 전에 한시는 무조건 4줄이나 8줄이나 12줄 이상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작품은 한시니까 시상관계 방식 바로 나와야지. 기승전결. 여러분 기승전결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2줄씩 묶어서 기, 승, 전, 결. 자, 그럼 보자. 여러분 우선 기념안의 뜻을 봤더니 기념안이 69쪽 아래에 얘들아 처녀적 친구들에게 붙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처녀적 친구에게 이거 뭔가를 붙였다라고 하니까 지금 화자의 신부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결혼을 한 상태야. 그래서 화자의 상황은 결혼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옛날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 놀던 곳에 얘들아 초가집을 실제로 짓진 않았을 거야. 그곳을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계속 바라만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얘들아 자기가 놀던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추억을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과거를 추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정서는 뭐밖에 없어?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어렸을 적에 놀던 거에 대한 그리움. 지금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얘들아 마음껏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 이 그리움이 이 글의 시상이겠구나, 주제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제를 먼저 던진 게 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면 그 주제를 이어받는 부분이 승이니까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보자. 거울에 새긴 난새는, 여러분 난새가 상상의 동물이야. 그냥 새라고 생각하면 돼. 이 난새는 혼자서만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새란다. 근데 여러분 우리 3년 전에 얘들아 고3 9월 모의고사에 규원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규원가 헌안설원이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규원가가 무슨 내용이야? 내가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이 방 안에서 울면서 한스럽게 늙어만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결혼을 하고서 혼자만 늙어가고 있는 게 그럼 누군 거야?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난새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꽃동산의 나비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비도 여러분 화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을에 꽃이 펴요 안 펴요? 가을에는 꽃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러니까 얘가 나비들이 봄처럼 마구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이제 알타가 겨울에는 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거의 얘들아 시들시들해지고 얘들아 내가 죽어가고 있는 신세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나비하고 난새가 모두 다 헌안설원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말인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화자를 대신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화자를 대신 나타내주는 애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 여러분 지금 화자의 상황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객관적 상관물을 드러내서 여러분 화자의 정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혼자 늙어간대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로움, 그치?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을 신세래.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객관적 상관물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을은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추수하고 에다 수확하니까 풍요로워. 풍요로운 이미지잖아.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얘들아 한 해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쓸쓸함, 상실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로 썼을까? 쓸쓸하고 상실의 이미지야. 맞아, 상실의 이미지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뭔가 잃어버려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이렇게 그리움을 왜 그리운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부각해서 제시했죠. 자, 이제 세 번째 할게요. 쓸쓸한 모래밭에. 얘들아, 내가 그냥 아까 감정으로만 쓸쓸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공간도 쓸쓸하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그 기러기가 내려앉고 저녁비가 이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화자는 강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강물에 비가 오니까 물이 넘치면서 이 돛담배가 배가 한 잔 이렇게 쓸쓸히 내려오는 거예요. 물살을 타고 혼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혼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대상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세 번 표시한 건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인 거잖아. 화자가 보고 있는 배경을 묘사해 준 거야. 그러면 이 배경을 묘사를 할 때 지금 화자의 정서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정서랑 배경이랑 어때 얘들아? 거의 비슷하지. 왜냐면 쓸쓸하고 쓸쓸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자의 정서랑 배경 묘사가 일치하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얻어요? 정서가 심화돼야지. 고조돼야지 얘들아. 정서가 심화되니까 그래서 얘들아 우리 기승
전 할 때 이러면 전이 얘들아 이야기가 제일 어떻게 되는 부분이야? 최절정에 달하는 부분이잖아. 그 감정을 제일 심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하룻밤에 비단 창문이 닫힌 내 신생이. 그럼 여러분 자기 신세를 지금 뭐에다 비유했어 얘들아? 닫힌 창문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창문도 그러면 화자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러분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깥과 뭐 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창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가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결혼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출가회인이 되어가지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화자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단절된 삶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신세니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러면 옛적 놀이를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 나 옛적 놀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답이 정해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서리법을 써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그리움과 그리고 두 번째 내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결혼한 이후에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70쪽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비유법을 썼어요. 여러분 비유법 어디 썼냐면 저기 창문에다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서리법을 두드러지게 썼지? 나의 신세 한탄 하려고. 자, 세 번째 객관자상관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계절적 이미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이미지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만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할 내용은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여러분 이 배경과 정서의 관계. 이렇게 정리해보자. 배경과 정서의 관계.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배경하고 정서가 어때 얘들아?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그치? 근데 배경하고 정서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혹시 그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 혹시 알까 얘들아? 비견 후에 풀빛은 짙어져 오는데 남포강에서 이별한 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구나. 이 작품이거든. 자 여러분 풀빛이 짙어져 온다는 건 봄이 만연해지는 거야. 봄이 너무너무 예뻐지는데 나는 이별해서 난 눈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아름다운 배경과 달리 나는 울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둘 다 모두 다 뭘 해주냐면 둘 다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배경은 여러분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가 더 나와. 화자랑 나랑 대조가 되니까 나의 감정을 더 부각을 시키고 더 끄집어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감정을 끄집어내는 걸 뭐라고 하더라? 환기한다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대조되는 대상은 환기까지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경과 정서의 관계 이해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려운 말 없으니까 필서에 정리하지 않고 얘들아 앞으로 갈게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재미가까지 갈게요. 다는 못하고 선생님 조금만 할게 얘들아. 너 나가 본문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우선은 여러분 이 노래는 갈래가 뭐냐면 이 갈래가 작가야 작가.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1, 2학년 때 작가라고 하는 노래를 배운 적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 3학년 수능 특강에만 들어가 있는 갈래 양산이야. 이 작가는 이런 이 잡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여러분 이 형식적 특징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 시골 잡종이 뭔지 알아요? 시골 잡종. 이런 시골 잡종 너무 귀여운 믹스견들을 여러분 약간 우아하게 나 시골을 잡종 이렇게 부르거든. 여러분 그 잡종할 때 얘들아 이 강아지 잡이라는 말 들어가 있잖아. 여기도 잡이란 말 들어가 있거든. 그럼 그 잡이 무슨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야? 섞였다. 그렇지. 믹스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가는 온갖 갈래가 다 섞여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소설, 시조, 가사, 민요, 한시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짬뽕 시켜 놓으면 사실 노래가 얘들아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을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주는데 그럼 이런 작품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2015년 여러분 수능에서는 유상가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기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황계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사설 모의고사에는 황계사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얘가 심의 작가들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왜? 내용이 길거든요. 이 유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보기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만첩상중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에 하면서 이 범이 배를 놀고 있다. 어른에서 놀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그냥 범하고 암캐가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춘향가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춘향가를 인용했어. 이런 몽룡이가 얘들아 춘향이를 만나고 그날 밤에 얘들아 몽룡이가 춘향이네 집에 몰래 오거든. 그래서 부모님들 모르게 둘이 결혼을 하고 둘이 얘들아 그날 첫날 밤을 보내. 그 첫날 밤에 보내는 장면을 이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제일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인기 많은 부분 그냥 갖고 온 거야. 굳이 얘들아 여기서 제비랑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인용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갈게. 광풍의 낙엽처럼 여러분 광풍이니까 미친 바람 너무 센 바람 이 바람에 낙엽처럼 벽커라는 말 들어간데 여러분 그냥 하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낙엽처럼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있대. 그럼 여러분 여기 낙엽처럼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조관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원관념을 생각해주면 되겠다. 누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낙엽처럼 떠다닐 수 있어. 얘들아 제복에도 들어가 있잖아. 제비. 여러분 이게 원관념이 제비야. 이제 내용이 좀 나왔어. 제비가 떠다니고 있다. 그 다음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 달이 솟네. 자 근데 여러분 일락서산 한자 잡으세요. 해가 어디로 떨어진대요? 서산으로. 그러면 서산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해가 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말도 해가 뚝 떨어진다는 말은 앞에 나온 일락서산이랑 내용이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여러분 민요랑 탈춤에서나 우리 옛날 노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여러분 이게 기법인데요. 반복을 그냥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자어랑 고유어를 반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양반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한자를 가지고서 이 한자 많이 썼네 양반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난 한자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평민들에게는 고유어가 들리니까 고유어를 들어서 평민들도 이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가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평민층이든 양반층이든 다 즐겨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런 말 섞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월출동령 다리소 때도 마찬가지 한자어하고 여러분 고유어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서도 여러분 반복적인 내용을 드러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런 애들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이 그럼 첫 번째 한자어랑 여러분 고유어를 반복시키는 표현법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이 둘 다 저녁이구나. 해가 지고 달이 뜨니까 저녁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저녁에 만리장천 울고 가는 저 기러기 하늘에서 막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를 후비러 나간다.
이러면 제비를 잡으러 나간대요. 제비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저녁에 막 날아다니니까 제비를 수리로가 잡으러 다닌다는 뜻이거든. 이게 여러분 흥부전에 나오는 내용이야. 여러분 지금 2번부터 여러분 5번까지가 흥부가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흥부가에서 누가 제비를 잡으러 다녀? 놀부. 왜냐면 제비 다리를 꺾어야 박씨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야? 놀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복희씨가 맺은 그물을 두루 쳐서 메고서 나간다. 자, 여러분 원래 복희씨 고사인용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고사인용 뜻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해석을 안 해도 돼. 응? 고사인용이 나 표시 안 돼 있으면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나중에 어휘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뭐만 읽으면 돼? 그물을 두루 쳐서 메고 나간다. 그러면 이 그물 왜 갖고 나갈까 놀부가? 제비 잡아야지. 그럼 여러분 이 그물은 제비를 잡는 도구야.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가 지금 놀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 제비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망탄산으로 나간다. 어이구 저 제비 너 어디로 달아나 너? 이러면 그물까지 가지고 갔는데 제비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제비 놓쳤어. 자, 그리고 제비가 어디로 나갔대요? 망탄산으로 날아가 버렸대요. 근데 이러면 이 망탄산이 어디 나온 단어냐면 삼국지연이 초안지라고 하는 노래에서 인용된 여러분 작품이야. 옛날 얘들아 유명한 소설에서 가지고 온 구절이야. 이 부분만. 망탄산. 여러분 이 소설에서 갖고 왔다. 자, 그 다음 거 갈게. 백운 구름을 박차고 구름을 무릅쓰고 공중에 높이 떠서. 이러면 누구야 이거? 제비가 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지? 제비가 나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어이구 또 달아나느냐. 아이고 제비야 너 왜 계속 달아만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잡았어 못 잡았어? 또 못 잡았어. 계속 놓치는 거야. 이러면 놓치니까 내 집으로 헐헐 다 날아오너라. 우리 집으로 와라. 이게 얘들아 놀부의 뭐예요? 소망이죠. 어떻게든 얘들아 제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다리 분질러가지고 내가 박씨 받잖아. 그러니까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11번째 줄 가자. 여러분 선생님 11번째 줄에 나오는 이 양류 저번에 얘들아 우리 단어 시험도 봤었거든? 봄인데 그게 무슨 나무야? 여기서는 봄과 관련된 게 아니고 버드나무. 그렇지 여러분 버드나무라고 생각해야지. 자, 여러분 버드나무 위에 앉아있는 꾀꼬리 제비만 여겨서 후렸다. 그럼 여러분 버드나무에 꾀꼬리가 앉아있으니까 제비구나 해서 딱 잡았더니 누구였어? 꾀꼬리였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지금 꾀꼬리를 제비라고 착각해서 잡은 상태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착각을 한 거야. 착각. 그러면 이 말은 제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제비 아직 못 잡았어. 그치? 자, 아하 이해해. 네 어디로 향하느냐. 그러면 여기 또 놓쳤다. 계속 여러분 자기 소망까지 드러냈는데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소망이 얘들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좌절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여기서 계속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공산여월 달이 밝은데. 자, 여러분 공산여월 한자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공산이 무슨 뜻이야? 빈산. 여러분 빌공자를 썼으니까 빈산으로 읽어야 돼. 비어있는 산, 야월은 밤에 달이 떠있구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산에 달이 떠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달이 밝은데 슬픈 소리가 두견성이구나. 여러분 여기 성 또 나왔다. 소리, 두견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여러분 두견은 뭘 상징하는 새였어? 한. 그렇지. 여러분 선생님이 두견은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슬픈 소리가 들린대.
이 슬픈 소리 두견째. 일단 제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견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알겠지? 두견새 소리는 월도천 심을 때 얘들아 월하고 천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야삼경 야 읽을 수 있지. 야가 뭐야? 밤에 늦은 밤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올까? 여러분 갑자기 낭군 얘기하고 있는데 춘향가로 또 바뀌어요. 춘향가예요, 춘향가. 그러면 여러분 낭군을 기다리는 게 얘들아 춘향전에서 얘들아 누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었지? 춘향이가. 그렇지. 여기는 춘향이의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늦은 밤에 두견새가 우니까 아이고 내 님은 언제 올 건가 이러면서 얘들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춘향이는 여기서 무슨 정서를 느껴야 되냐면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여러분 슬픔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춘향이는 여러분 님이 오지 않아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 줄 갈게요. 울림미조 여러분 이거는 숲의 새들이 무새들은 일반적인 새들은 농춘화답 짝을 지어서 여러분 지금 몸을 희롱하면서 날아다니는 이 모든 새들은 쌍거상래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부터 16번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까지는 여러분 새타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인용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타령이다 민요야 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쭉 다 민요야 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하카두루미. 여러분 계속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새들을 열거 안에 앵무새 학두루미. 그치?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요즘은 더 할게요 선생님. 자 문체적 공작. 여러분 여기 문체 공작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체할 때 무늬에다가 색깔. 무늬와 색깔이 좋은 이 공작. 공기가 적다. 공기 뚜루룩. 이러면 아마 새소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쑥궁. 이러면 쑥궁은 소쩍새가 쑥궁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새 울음소리. 접동새도 아우레비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러면 새 울음소리. 스르라니 스르라니 이것도 새 울음소리. 호반새가 또 날아든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온갖 잡새들이 다 날아오고 있다는 거야. 그 잡새들이 날아오고 잡새라니까 온갖 새들이지 얘들아. 온갖 새가 날아오고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 열거법이랑 음성상징어를 가지고서 제시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열거법이랑 음성상징어 사용한다. 그래서 그 밑에도 봐봐. 기러기 날아다니고 방울새 날아다니고 얘네들이 다 날아들어와. 우리 집 애들아 온갖 새들이 다 와. 또 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 다시 놀부로 바뀌었어 얘들아. 제비만 어디로 갔노? 제비만 왜 달아나고 다른 새들만 오고 있을까? 화자는 제비를 잡고 싶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제비를 놓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놀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내용이 연관성 없어. 그냥 얘들아 제비를 잡고 싶은 놀부의 모습과 님을 그리워하는 춘향이의 모습과 이거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쭉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내용까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 독서 5개 문제 풀어오고 아까 얘들아 농가 관련가랑 기나반 문제 풀어오는 거 알겠지? 여러분 선생님 다음 주는 독서 거니까 독서 다 갖고 와야 돼.